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이스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에요. 제가 올해에는 특별히 두 가지 분야의 책을 좀 많이 읽어봐야겠다 결심을 했는데요. 하나는 자기계발서 분야이고 하나는 과학 분야예요. 제가 거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책을 읽는 편인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주로 에세이, 여행서를 많이 읽느라고 자기계발서를 잘 못 찾아 읽었거든요. 그래서 좀 해이해지는 느낌이어서 2020년에는 그동안 띄엄띄엄 읽었던 자기계발서를 집중해서 읽으면서 제 삶의 목표를 다잡고 좀 더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 과학 분야의 책은 이것도 일종의 자기계발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 키워드를 잡아보면 인공지능, 플랫폼, 뇌과학, 로봇, 빅데이터 이런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늦기 전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저 대신 원고를 쓰는 날이 오기 전에 제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포노사피엔스를 들고 왔습니다. 부제는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라고 붙어 있고요. 최재붕 교수님이 지으셨어요. 최재붕 교수님은 문명을 읽는 공학자라고 불리시는데요. 국내 최고의 4차 산업혁명 권위자로 인정받고 계시죠. 최재붕 교수님은 어떤 기술이 성공하고 실패하는가를 연구하시던 중에 결국 디지털 기술은 사람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진화론, 심리학, 디자인, 인문학 등을 인류의 진화에 접목하는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특히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인류가 매우 급격하고 충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 현상을 분석하고 계세요. 최재붕 교수님은 스마트폰이 등장한 지 10년 만에 신문명을 창조한 새로운 종족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포노사피엔스입니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죠. 이 스마트한 신인류가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고 포노사피엔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새로운 문명에서 도태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전 세계의 36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포노사피엔스 문명을 즐기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장 생태계가 꿈틀대다 못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죠.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요. 우버나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존 산업을 교체해 나가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급격한 변화를 포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를 중심으로 설명해요. 첫 번째 장에서는 포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포노사피엔스가 만들어낸 시장의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봐요.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포노사피엔스 문명 시대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정리하고 네 번째 장이자 마지막 장에서는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에 대해 기술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을 발췌해서 읽는 대신에 각 장의 중요한 포인트를 요약해서 정리해 볼게요.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사피엔스, 최재붕 지음, 세멘 파커스. 1장, 포노사피엔스, 신인류의 탄생. 스티브 잡스는 21세기 최고의 혁명가입니다. 그가 만든 아이폰은 인류의 문명을 창조해 나가고 있거든요. 탄생한 지 10년밖에 안 된 도구를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류의 40%가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과 동시에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인류도 탄생했죠. 덕분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혁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즘 은행에 가는 일이 줄었죠.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은행 거래의 80%가 인터넷이나 자동화 기기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많은 은행들이 10년 안에 지점을 폐쇄할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백화점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에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유통기업은 훨씬 더 거대해졌죠. 우리나라 온라인 거래도 연매출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방송산업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시장은 지난 10년 사이에 50%가 줄었습니다. 100년 전통의 타임지도 결국 파산 후 인수되었죠. 여러분은 KBS를 많이 보세요? 유튜브를 더 많이 보세요? 그럼 앞으로 시청료는 어디에 내야 할까요? 스마트폰의 사용 후 소비 행동이 바뀌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발적 선택에 의한 변화는 다른 말로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가 무서운 것은 절대 역변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문명은 무조건 거센 속도로 확산할 겁니다. 정보를 보는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을 보게 되었고 생각은 개인화되었습니다. 언론이든 쇼핑몰이든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선택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되었죠. 스마트폰으로 거래하고 미디어를 보고 금융 시스템까지 새롭게 정의하는 사회가 시작되면서 기성세대는 더 이상 문명을 주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식과 노하우는 중요성이 급격히 하락했고 밀레니얼 세대의 아이디어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아이폰의 탄생이 세상의 주인을 60대에서 30대로 바꿔버렸습니다. 단 10년 만에 말입니다. 기존 시스템에 익숙한 기성세대에게는 위기가,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기존 세대에게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만 현실은 명백합니다. 시장혁명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입니다. 세계 문명의 전환기를 우리가 싫다고 막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새로운 문명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어린 시절 인터넷과 컴퓨터를 경험하지 못한 기성세대에게 스마트폰은 그저 전화기였습니다. 그러니 일하고 공부해야 할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한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라고 비판하면서 스마트폰의 부작용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이 비판은 법과 규제에 반영되어 대한민국은 디지털 문명에 대한 철벽의 방어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작용을 줄이기에 급급한 사이에 스마트폰의 혁신적인 기능을 이용해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우버가 대표적입니다. 2017년 우버 앱으로 결제된 금액이 무려 30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우버 이츠의 수익이 우버 택시를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 견고했던 택시 서비스가 불과 9년 만에 추락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인류의 자발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우버를 타본 포노사피엔스들은 더 이상 택시를 이용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거대한 자본으로 기존의 택시 업체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이 자발적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민이 심각합니다. 택시 사업을 지금처럼 법으로 막아줄 수도 보호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의 자발적 선택을 과연 얼마나 오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새로운 인류가 은행의 지점을 폐쇄하게 하고 백화점의 문을 닫게 하고 방송국의 일자리를 반으로 줄이는 원인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규제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진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순 없습니다. 인류가 급격한 변화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늘 같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산업혁명의 시대마다 기존 산업들은 늘 반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었죠. 뉴욕에서 가장 번성했던 마차 산업은 자동차의 등장으로 몰락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가 선택한 문명이라면, 지속적으로 확대될 문명이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2장 새로운 문명, 열광으로 향한다. 조선이 망한 이유는 거대하고 강력한 신문명이 도래했다는 걸 모른 채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구 대륙에는 엄청난 격차의 과학기술 문명이 등장했었죠. 우리의 문명이 대륙과 큰 격차를 보이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일관된 교훈입니다.
구글 트렌드 사이트에서 아이폰, 삼성, 소니, 노키아 등을 검색해보면 사람들이 각각의 회사를 얼마나 검색했는지 보여주는 빅데이터가 나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고 2009년 아이폰의 인기가 태풍으로 바뀌면서 2010년 거의 혁명 수준으로 데이터가 변동합니다. 2011년 모토로라의 매각, 2013년 노키아, 2016년 샤프, 도시바, 산요 등 거대한 IT 기업들이 몰락합니다. 그리고 2013년 애플은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에 오릅니다. 이러한 시장 경제의 혁명적 변화는 기업 시가총액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을 고비로 세계의 자본시장은 본격적인 문명 교체를 이룹니다. 세계 10대 기업에 포노사피엔스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이 대거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벤처에 머물던 문명이 메이저 시장까지 완전히 확산됩니다. 2018년에 세계 10대 기업 중 무려 8개가 포노사피엔스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입니다. 1위는 스마트폰의 문명 생태계를 창조한 애플입니다. 2위는 유통기업 아마존입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택배의 80%를 드론이나 무인차로 보내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죠. 3위와 5위는 구글과 페이스북입니다. 두 기업은 전 세계 신문사와 방송사의 광고비를 모두 잠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표준이 포노사피엔스란 뜻입니다.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장기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주 소비자를 호모사피엔스에서 포노사피엔스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기업들이 고민해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이상의 5개 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자 미국 문명의 상징입니다. 미국이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리더 국가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세계 1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아시아의 1, 2위 기업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입니다. 아시아의 10대 기업 중에 유일하게 랭크된 우리나라 기업은 10위의 삼성전자입니다. 유일하게 공장을 보유하고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기업이기도 하죠. 포노사피엔스 마켓의 확대로 메모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계 7대 플랫폼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합계는 약 5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약 2천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전체 가치의 2배가 넘는 자본이 오직 이 7개의 포노사피엔스 중심 기업들에게 집중된 것이죠. 자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기업이 명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수립의 방향은 포노사피엔스 소비 문명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죠.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2017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롤드컵,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컵 챔피언십의 결승전에서 우리나라의 SKT T1 팀과 삼성 갤럭시 팀이 맞붙은 이 경기의 시청자 수는 무려 8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방송되었는데도 말이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시청자 수가 1,000만 명에 불과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게임 산업은 이미 엄청난 스포츠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른들은 8,000명이 롤드컵을 시청했다고 하면 아유, 게임 중독이 이렇게나 심각하냐면서 규제를 더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 학생이 그러는데요. 롤드컵 결승전을 집에서 보고 있었답니다. 중국의 심장이라는 베이징에서 4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대한민국 팀끼리 결승전을 벌이는 장면을 짜릿하게 보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들어오시더니 이제는 게임을 하다 중계까지 보냐면서 컴퓨터를 끄게 하시더니만 아빠는 TV를 켜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보시더랍니다. 어른들은 축구는 건전하고 게임은 마약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게임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 산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롤 프로게이머는 2017년도 정식 연봉만 30억 원이라고 해요.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의 연봉 25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스포츠 분야는 전 세계 신인류가 즐기는 스포츠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만큼 청년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의 중독성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게임 자체를 법으로 금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못하게 하기보다 절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게임 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인지하면서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새로운 산업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새로운 직업 세계를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른의 관심과 보살핌이 있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3장 온디맨드 비즈니스를 갈아엎다. 디지털 소비 문명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학습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인공지능입니다. 빅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형태도 다양하며 정형화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말하죠. 아마존은 어떠한 데이터도 버리지 않는다는 모토 아래 플랫폼에 남겨진 모든 흔적을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데이터의 관리와 분석이라고 판단했죠. 아마존은 거대한 고객 데이터를 모으고 수많은 데이터 분석학자들에게 분석하게 하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일을 10년 동안 지속해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성공을 거둡니다. 빅데이터는 고객 중심 경영의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아마존은 2014년 알렉사라는 음성 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탑재한 스피커 에코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사의 편의성을 인정받아 2018년 전 세계 스마트 스피커 시장의 70%를 에코가 차지합니다. 아마존은 이미 4,000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채용했고 앞으로 더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빅데이터를 비즈니스 전략에 반영하려면 데이터를 보고 고객의 변화를 읽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끊임없이 데이터를 읽고 고객의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미디어 변화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면 2016년 네이버의 광고 매출이 지상파 TV 3개사, 신문 3,700개사의 광고비를 추월합니다. 네이버의 영향력이 신문과 지상파 TV보다 커졌다는 뜻이죠. 2016년부터 유튜브의 사용시간도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2018년에는 유튜브 앱의 하루 사용시간이 네이버에 비해 2배가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만약 광고를 기획한다면 TV와 신문 비중을 줄이고 네이버로 이동한 후 2018년부터는 유튜브 광고를 네이버보다 2배 늘려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플랫폼 광고는 이미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인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은 숫자만이 아니라 숫자를 통해 보여주는 소비 행동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아마존이 다른 온라인 유통기업들과 가장 차별화된 점은 팬덤입니다. 아마존을 키워준 가장 큰 무기 프라임 회원입니다. 무려 1억 1천만 명의 충성 고객이 연회비 $119를 내면서 아마존에서 쇼핑을 즐기죠. 검색만 하면 최저가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13만 원의 돈을 미리 지불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가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BTS가 유튜브를 통해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었던 것처럼 아마존도 프라임 회원이라는 팬덤을 통해 세계 최고의 유통기업으로 성장한 셈입니다. 비즈니스가 데이터로 움직이는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운 문명의 확산을 대비해야 할 시대입니다. 4장 지금까지 없던 인류가 온다. 아마존은 3억 명의 고객을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누고 수만 가지로 분류해 그 특성에 따라 개인 추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고객을 분류하는 능력은 고객을 이해하는 능력에서 출발합니다. 평소 디지털 문명에서 많은 교감의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즉, 데이터를 보고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려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겁니다. 디지털 문명 시대에도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었을 뿐 사회를 이루는 중추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인정합니다. 스마트폰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게임에 빠져서 SNS에 얽매여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사회, 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기존 문명의 관점에서 보면 따뜻하던 사람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린 것이죠. 하지만 순작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알게 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국경도 언어도 문화의 경계도 뛰어넘어 지식을 공유합니다.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나 유튜브의 유명 유튜버들은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포노사피엔스는 달라진 인류의 만남 방식과 관계망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직접 경험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부작용만 걱정한다고 새로운 대안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세계 7대 플랫폼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전공 인재들이 주요 영입 대상입니다. 최근 26살의 나이로 미국의 비영리 인공지능 기업에 취업한 김태훈 씨는 딥마인드와 애플이 비공개로 설정한 코드를 혼자 개발해 20여 차례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그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죠. 그는 안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만든 기업 오픈 AI를 선택합니다. 2019년 그가 받은 연봉은 3억에서 5억 원 사이입니다. 대기업 초봉의 10배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는 새로운 인재의 기준이 등장한 거죠. 그러니 생각해 봅시다. 책으로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코딩을 배운 아이와 구글링을 하며 유튜브를 들여다보며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만든 오픈소스 코드를 풀어가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 아이. 이 둘의 능력치는 얼마나 다를까요? 부작용을 걱정해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만 하면 유능한 미래 인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을 바꿔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부작용이 참 크다는 생각을 뒤집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부작용이 떠오를 때마다 그만큼의 혁신성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크리에이터가 꿈이라는 아이,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는 아이는 옛날 기준으로 보면 9시 뉴스 앵커가 되겠다, 프로 바둑기사가 되겠다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부작용을 혁신성으로 바꿔봐야 합니다. 과거의 사회적 기준과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기준은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혁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작용 대신 혁신의 순기능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보이는 것이 디지털 문명의 특성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시대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을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포노들이 인류의 문명을 새롭게 쓰고 있다고 말하는 책인데요. 우리가 포노든 그렇지 않든 간에 꼭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에는 더 자세한 예시가 그야말로 데이터와 함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밀레니얼 세대가 아닌지라 스마트폰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잘만 사용하면 정말 우리의 뇌를 대신해주는 스마트폰이고 이렇게 미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도구인 건 맞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렇게 빨리 접하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들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책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제안하는 책을 읽어볼까 해요.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 읽고 준비해 볼게요. 다방면의 책을 읽고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인공지능에게 밀리지 않는 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책 읽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내일 또 만나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